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협력하는 2021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간단한 멘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세종 하면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학습하기 좋은 사람들의 도시, 바로 이곳 세종시에서 마을 교육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주셨습니다. 본 연수는요, 원래 7번의 연수로 진행이 되며 이 연수의 커다란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에 대해 성찰하며 우리에게 공동체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 연수과정의 70% 이수시에는 세종 명예시민대학 과정인 집현전의 학점과 연계 이수생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정에 대한 안내는 저희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이 혹시 누군지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 대답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모시는 강사님은요, 오연호 대표님이십니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오마이뉴스 처음 처음 만드신 우리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굉장히 우리 오연호 대표님을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틀리 학교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육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아이들에 대한 시선,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이 굉장히 제 눈에 깊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오연호 대표님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보았을 때 아마 50대 이상 선생님들에게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일간지 기자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40대에게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며 인터넷 뉴스라는 언론의 새 지평을 연 오마이뉴스 대표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에게는 어떨까요? 네, 덴마크의 행복사회를 전파하는 교육 전도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20대에게는 직접 행복한 사회를 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교육 실천가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강사님의 소개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오연호 대표님은 기자, 언론사 대표, 덴마크의 전도사, 교육 실천가,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소개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며 우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네. 세종시에서 이렇게 또 줌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지혜숲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마주보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저한테 기자, 회사 대표 등등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 모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은 저도 아직 성장 중이다.
지금 제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 그래서 내일 또 어떤 내가 내 속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가슴 설레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현장음이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린다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이죠, 세종시에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각 학교에도 가봤고요, 시민단체도 봤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세종시가 나날이 막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새로운 아파트가 매번 막 솟고 새로운 건물들도 솟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시가 매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자랑거리, 앞으로 자랑거리 하면은 이것 하나도 보탰으면 좋겠어요.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 웰빙의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곳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PPT가 있죠. 같이 한번 띄워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학생 보이시죠? 이게 누구냐면은 접니다, 저.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대 전데, 여러분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웬만하죠, 표정이 괜찮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았냐면은, 제 고향이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인데, 저기가 웰빙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제 어린 기억에 우리 집에서 밥을 안 먹었던 기억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 그 집에서 막 밥을 먹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같이 자라나는 그러한 동네였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농촌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이런 현대 도시에서는 그게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저 아이의 표정을 편안하게 했던 그 무엇이 지금 도시에도 계속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다 거쳐오셨죠. 한번 제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혼자 답해 보세요. 나는 중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혹은 나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마 손 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저 때처럼 이렇게 비교적 표정이 좋게 시골 공동체에서 자랐지만은, 그래서 네가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볼래? 하면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왠지 모르는 불안, 왠지 모르는 주눅,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심하면 이 소심한 것이 이미 결정됐어. 그래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나의 성격이 20대가 되었어도 30대가 되어서도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수학을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영원히 수학의 세계에 못 갈 것만 같은 그런 불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으면 자녀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유치원 때 표정 어때요? 꽤 좋죠. 초등학생 때 표정 괜찮죠. 근데 중학생 때 표정이 되면 어때요? 좀 주눅이 들죠. 고등학생은 말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 갈까?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 불안, 그 주눅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이때 제가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이 두 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의 성적이
고등학교 때 나의 성격이 모든 내 인생을 이미 결정한 게 아니라 나는 20대 때도 30대 때도 50대 때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내가 나올 것이다. 이 명제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다면 좀 덜 주눅들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 어떻게 하면은 세종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 이거일 텐데요.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지만 주로 정치 문제를 관심을 갖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딱 50세가 되면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업화를 했고 경제화를 했고 또 이렇게 세종 신도시도 막 만들어가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새로운 아파트 막 짓기 위해서 한 것일까? 행정수도를 여기다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근데 그 최종적인 답 중에 하나가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주눅들고 여전히 공동체가 부실하다면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가? 이 질문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13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덴마크를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인구는 적지만 GDP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그다음에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거죠. 행복지수가.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덴마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북유럽 나라들도 행복지수가 높더라고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공이 높아요. 자, 이거는 2019년 기준이죠. 핀란드가 덴마크보다 더 높게 나와 있죠. 한국은 61인데 그 밑에 보면은 노르웨이가 있고 스웨덴은 7위입니다. 대체로 이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왜 이들이 행복지수가 높은가를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막 돌아다니면서 취재도 했고 열흘 동안 1,500km를 달려가지고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가장 핵심에 이게 있더라고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다 봤더니 그 사회에 중심 철학이 확고하게 있더라. 그 중심 철학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들 행복하길 원한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들도 행복해야 된다. 이게 그 사회의 중심 철학으로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중심 철학이란 말은 뭔 얘기예요? 중심 철학이란 얘기는 어디에 가서든 그 철학이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시장통에서도 국회에서도 교실에서도 그게 구현되고 있는 거. 이게 중심 철학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세종시 주민들에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의 중심 철학은 무엇일까?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세종시에 새로 생긴 학교, 세종시에 새로 생긴 아파트, 세종시에 새로 생긴 의회 건물, 시청 건물, 이 모든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중심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중심 철학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경제화가 되었음에도 산업화가 되었음에도 민주화가 일정하게 되었음에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 어떤 소중한 가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을 2014년에 냈는데요. 그 후에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1,300번 강의를 했어요. 이게 500번째고 1,000번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제일 부럽냐? 북유럽과 덴마크 사회가 저런 사회인데 뭐가 제일 부럽냐라고 했더니
야, 이 덴마크가 행복 사회가 저렇게 된 것은 원천 기반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원천 기반에 자유라는 요소와 교육이라는 요소가 있다. 즉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보장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들의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정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표정이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자, 제가 전국의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12만 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6만 명은 어른들이었고요. 교사,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6만 명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6만 명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학교에 나갈 때 엄마가 깨워줘야, 아빠가 깨워줘야 일어납니까? 본인 스스로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나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기 집을 생각해 보세요. 혹은 자기가 아는 조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세종시의 중고등학생은 몇 퍼센트가 스스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요. 단 15%의 아이들만 스스로 일어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침의 시작을 스스로 하지 못할까? 그리고 이 초등학생 때 이렇게 밝았던 표정이 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 표정이 안 나올까? 자유와 교육,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게 내 하루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겠다.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 세 개의 단어가요. 대한민국의 학교 곳곳에 구호로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주눅드는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나는 이것을 한 10% 안에 들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덴마크나 유럽에 가가지고 야, 이 사회가 행복사회 맞네 라고 생각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최소한 90% 이상을 승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100%가 되면 좋겠죠. 근데 100%가 되면 유토피아가 되니까 최대한의 많은 구성원들을 승자로 만들어주고 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만들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복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막 지원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복지가 이 세 가지에 괜찮아더라고요.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이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복지겠죠. 자, 이 힘을 어떻게 기르나? 덴마크는, 북유럽은 이 힘을 어떻게 기르길래 행복사회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이 힘을 길러야 어른이 돼서도 이 힘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비밀을 제가 막 찾아봤더니 그게 핵심적으로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교육이. 근데 덴마크의 교육이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육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애프터스쿨레라는 제도더라고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의 괜찮아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바로 직행하지 않고 1년 동안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기숙형 학교로 갑니다. 축구하고 싶은 애들은 축구 중심으로 1년을 보내는 기숙형 학교. 음악은 음악. 인문학을 좋아하면 또 인문학을 하는.
예,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3 졸업하고 1년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내가 어디로 진로를 정할까,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기숙형 학교라는 거. 그리고 인구가 550만 명밖에 안 되는 덴마크인데 이런 학교가 250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1년 내내 유럽을 여행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화와 역사를 배워. 또 어떤 학교는 1년 내내 숲속에서 생활하면서 졸업작품으로 건축을 해봐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옆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이거 덴마크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할까요?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힘을 기르기도 하지만 집을 떠나 있으니까 밥 안 해줘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1년짜리 기숙형 학교에 덴마크의 학생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기 주도성도 기르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중심 철학,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즉 뭐예요? 이타적 사랑에 대한 체험을 해본다는 거. 스스로와 더불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스스로와 더불어를 결합하는 생활을 한번 해본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는 지금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타적 사랑이라고 봐요. 왜냐? 지금 우리 출산율이 1.0 미만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한 집에 아이가 1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소황제가 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지극히 막 보살피면서 얘를 황제로 대접하는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에게 주고, 제가 최근에 그 육아 박람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명의 유치원 아이가 육아 박람회에 오면은요, 어린아이는 1명 오는데 어른은 7명 온대요. 엄마, 아빠,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막 다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타적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즉,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해 볼 때 공동체의 건강한 한 일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20대가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힘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타적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책임,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학교에 가니까 말을 타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타려면 그냥 수업 시간에 말만 딱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타려면 말을 운동을 시켜줘야 돼. 말이 건강하게 하게 해야 돼. 그리고 말 먹이를 막 주고 그래야 돼.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밥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세종시 학부모 여러분도 지금 함께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댁에 있는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 됐으면 어느 정도 밥을 좀 직접 할 수 있나요? 그죠? 제가 한 공립 초등학교 덴마크에 갔더니 5학년짜리 아이들이 11시 정도에 식당에 막 우르르 가가지고 감자 썰고 있고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누굽니까?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하는 얘기가,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조를 짜가지고 한 조가 일주일씩 모든 수업, 국영수 포함한 모든 수업을 다 빼고 오로지 밥만 한대요, 밥만. 그러니까 식사 당번이 되는 거죠. 근데 설거지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감자 썰고 진짜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국영수 같은 것도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데 덴마크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적극 찬성이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밥 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 밥을 스스로 해 먹는다는 거, 이거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의 준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수업을 한다. 여러분, 세종시에서 이거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학부형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자,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역할, 책임도 중요하다. 그걸 한번 학교 다닐 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못해도, 이미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드는 거. 한 공동체가 표정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눅든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을 하나의 웰빙의 공동체로 만들려면 이미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간인 아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애프터스쿨에 갔는데 이 애프터스쿨에는 축구를 1년 내내 하면서 청소년들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갔더니 우리 함께 구경 간 한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반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기나 했더니 이 친구들이 축구를 한 게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들은 17살, 18살인데 우리는 막 30대부터 50대, 60대 다 있는데 축구 한 게임 하자는 거예요. 자, 막 붙긴 붙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쟤네들이 이겼죠. 막 쏜살같이 달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막 갔잖아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이 청바지 입고 있는 아저씨는 그냥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막 5대0, 7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사진도 좀 품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우리가 품위 있으려고 반바지와 조끼를 입고 갔어요. 그러더니 사진은 그럴싸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매우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 제가 지금 공을 잡고 있잖아요. 자, 한 명을 제끼고 턴을 해서 저쪽에다가 슛을 날려드는데, 근데 또 다른 덴마크 학생이 수비수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못 제낄 것 같죠. 근데 저 친구를 제치고 슛을 날려봤어요. 그 정도로 저 친구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감동적인 게 뭐냐? 축구를 못하는데 매우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이 문화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을까?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죠. 100일장대에 누가 나갑니까? 이미 글을 잘 쓰는 학생. 춤 동아리에는 누가 갑니까? 이미 춤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중간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늘 주눅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친구가 내 책을 읽더니 그런 독후감을 보내왔어요. 나는 교실에서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다. 왜냐? 우리 교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평상시에 활발한 아이들이 발언을 하면 발언력이 세진다. 나처럼 말수가 없는 아이, 적극적이지 않는 아이가 발언을 하면 별로 안 먹힌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런 분위기를 선생님이 용인하고 있고 친구들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화는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눅들어 있는 저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함께 손잡고 운동장이라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마음, 내가 이 마음을 실천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내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제가 한 번은 덴마크에
누구를 모시고 갔냐면 대한민국 교장 선생님 40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열띤 토론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학생이 힘들게 하나요? 선생님이 힘듭니까? 학부모가 힘듭니까?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그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학부모가 제일 힘들대. 학부모가. 요즘 학부모들은 너무 이기적이래. 너무 자기 자식만 생각한대. 그래서 무슨 막 학폭 같은 거 조그만한 사례가 발생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대요.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이기적인 학부모가 옛날에 다 우리 제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옆 자식도 중요하다는 이것들이 풍요롭게 관철될 수 있는 그런 학교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게 어쩌면 마을 공동체의 기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쓴 책이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덴마크의 국영수를 포함한 10명의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실을 운영하길래, 어떻게 수업을 하길래 건강한 민주 시민들을 길러낼까?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는 그 민주 시민을 어떻게 하면 길러낼까? 자,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학 선생님. 이 수학 선생님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줍니다. 이 선생님은 교실은 웰빙의 공동체여야 된다. 주눅드는 아이가 없어야 된다. 출발선에서 주눅드는 아이가 없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교실인데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중간이고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실에 함께 있는 이유는 누가 수학을 잘하나 경쟁해서 성적 매기고 순위 매기고 이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교실에 있는 25명 모두가 나도 뭔가 쓸모가 있어, 이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여러분의 추억 속의 수학 시간은 어땠습니까? 저는요, 국어는 좀 잘하지만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 싫었어요. 특히 막 선생님이 지적하잖아요. 그날에 25일이면 25번 나와서 풀어봐라 그러잖아요. 싫어 그런 거. 근데요, 이 덴마크의 수학 선생님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수학 선생은 진도를 안 나가고, 새 학기가 되면은 이제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진도를 안 나가고 2주 동안, 무려 2주 동안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토론한대요, 학생들이랑. 우리는 왜 교실에 앉아 있는가? 즉 뭐예요? 우리는 왜 학교에 나와야 되냐 이거지.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 중학교 때 배운 수학만으로도 일상생활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는데 왜 고등학교 때 와서 또 이런 수학을 배워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저마다의 이유를 찾을 때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 즉 뭐예요? 막무가내로 수업하는 거, 막무가내로 공부하는 거, 막무가내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 이게 인생의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달려가야 하는가? 왜 나는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를 저마다 각자 자기 이유를 발견하는 것. 즉 뭐예요? 동기부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 참여도 내가 왜 참여해야 하는가, 이 동기부여가 충분히 형성되는 것.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 동기부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것 없이 앞만 보고 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에 수능만 끝나면 좋겠다. 빨리 수능만 끝나면 좋겠어. 수능 때까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수능이 끝나면 공부가 다 끝난 줄 알아. 근데요, 수능은 공부라는 긴 마라톤에서 10km 달리기밖에 안 되죠. 우리 어른들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도 마라톤이지만 공부도 마라톤이죠. 그죠? 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호소를 한 걸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수능 볼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나는 진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진을 너무 많이 뺐어. 더 이상 대학에서 공부할 힘, 에너지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세종 시민 여러분, 우리 지금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뭘 줘야 돼요? 수능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이걸 줄 게 아니라 수능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생이라는 마라톤, 공부라는 마라톤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즐기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그 동기부여가 있으면 이거를 또 사회적으로 실천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자, 사회선생입니다. 이제 이 사회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실과 학교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종시에서 건강한 시민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단지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학생, 그런 학생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배우는 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것을 실천하면은 실천이 나의 이 경력이 되겠죠. 경력. 공부만 하면 학생 때 쌓여진 게 이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까지 하면은 이게 나에게 경력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실천이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실천의 힘, 이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작은 성취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조금씩 나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 뭔가 성취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은 4대1 법칙, 2대1 법칙을 늘 수업 시간에 적용한대요. 2대1 법칙은 뭐냐면 하나를 지적하려면 2개를 먼저 칭찬해 주라. 네. 맨날 지적만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2가지를 먼저 칭찬하고 하나를 지적하는 거. 4대1 법칙은 뭐냐면 하나를 시험을 보려면 4시간 정도로 충분히 왜 이 시험을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공유를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뭔가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제 책을 읽더니 저희가 이제 독후감을 보내오고 막 이러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써놨어요. 학교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 이거는 웰빙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런 징조죠. 세종시에 우리가 이제 신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가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학교는 어때요? 건물만 새로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담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들, 이거를 구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핵심이 어떻게 수많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해줘서 승자로 만들어낼 것인가. 10%만 승자가 되고 90%가 루저가 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모든 부모들이 이런 희망을 갖죠. 우리 아이는 성적으로 10%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10% 안에 누군가 들어있으면 또 누군가는 90%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 모든 아이들이 세종시의 아이들이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인 거죠. 만약에
10%만 승자가 되고 90%가 루저가 되는 게 이 세종시에서도 여전하다면, 이 신도시에도 여전하다면 끊임없이 주눅든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 중학생처럼 말이죠. 이 중학생은 지금 14살인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주눅이 들어있대. 자신감이 부족하대. 왜? 자기의 성적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고등학생은 부산의 여고생인데 이렇게 독후감을 써놨네요. 덴마크 학생은 야생마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경주마 신세다. 야생마와 이 경주마의 차이. 경주마는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큰 안타까움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죠. 왜? 경주마는 늘 1등을 해야만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다음 줄을 쓰면서 울었대요. 그 다음 줄이 이겁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세종시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10%만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고 90%는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이런 주눅감을 가지고 나온다면 분위기가 밝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꼭 덴마크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헌법 10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이 얘기는 세종에서 교육받고 있는 각 교실에 있는 학생들 한 반에 25명 있으면 성적에 상관없이, 축구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춤 잘 추나 못 추나 상관없이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존엄과 가치를 느껴야 된다. 그런 웰빙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세종 시민들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승자 10%만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이 행복한 도시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 자, 제 얘기를 듣는 어떤 사람들은 덴마크가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나도 덴마크로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1300회 강의를 하고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녀 봤더니 우리 안에도 덴마크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곳곳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거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때요? 인생은 살만해. 이런 낙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덴마크에서 내가 진짜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덴마크형 애프터 스쿨레를 우리나라에 한번 구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강화도에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덴마크형 애프터 스쿨레인 셈이죠. 자, 이 학교는 누가 오느냐?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마친 아이들이 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지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실컷 한번 해보고, 1년 동안 시험이 없어요. 경쟁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걸 느낀다고 그래요. 친구가 진짜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경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명제라고 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 속에서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타를 못 치고 친구는 기타를 잘 쳐. 그런 상태에 입학했어요. 나는 영원히 기타를 잘 못 칠 것 같았어. 근데 기타 잘 치는 친구랑 친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야, 너도 한번 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봤어. 야, 기타 치는 재미가 꽤 있네. 즉,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발견이 됐는데 그건 내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친구가 경쟁 상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참 슬픈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고백입니다. 나는 친구가 시험을 못 봐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입니까? 친구가 적이야. 경쟁 상대. 근데 여기에서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내 안에 도대체 누가 또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할까를 볼 때 막 심리 테스트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나를 헤집어보고 이렇잖아요. 근데요, 상당히 많은 내 안에서의 또 다른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협력 속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수학 못했다고 그랬죠.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이 두려웠습니다. 싫어요, 지금도. 근데 오마이뉴스 직원이, 제가 지금 사장이잖아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마이뉴스 직원이 100명이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100명 직원 월급 계산하는 것도 되게 싫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20년간 이 100명의 직원의 월급을 계산하는데 단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어. 왜 이게 가능했어요? 숫자를 좋아하고 계산을 정확히 하는 부사장이 있으니까, 둘이 협력을 하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국, 영, 수, 과, 체 골고루 다 잘해야 돼. 너 수학 한 과목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수학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 스스로도 수학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더 큰 건 뭐예요? 수학 잘하는 아이랑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눅 들어 있으면, 나는 협력할 만한 사람도 못 돼, 이렇게 주눅 들어 있으면 절대 이 마음이 안 나오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돼. 헌법 10조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승자 10%가 어떻게 될 것인가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10%를 못 들었는데 쟤랑 내가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 못해. 근데 헌법 10조를 내 가슴속에 심어 놓으면, 친구야, 같이 하자, 이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 꿈틀린 인생학교에서 1년 동안 그 마음의 근육을 한번 길러보는 거. 근데 그게 돼요. 왜 돼요? 나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쟁이 있으니까. 경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경쟁, 또 하나는 좋은 경쟁. 나쁜 경쟁은 뭐예요? 경쟁해. 경쟁하는데 아까 그 애처럼 나는 친구가 수학을 망쳐가지고 울었으면 좋겠다. 시험 보고 친구의 표정을 봐. 울었으면 내가 안도의 한숨이다. 이건 나쁜 경쟁. 승자, 패자가 너무 명확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이런 아이들이 세종시에 나오면 이 깨끗한 새로운 아파트에서 산다 한들 행복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좋은 경쟁은 뭐냐? 둘이 노력을 하는데, 경주를 하는데, 나도 이만큼 성장하고 이 친구도 이만큼 성장을 해. 그리고 함께 경주하는 동안 끊임없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혁신교육센터에서. 그럼 그거를 구현하게 하는 게 혁신교육이죠. 근데 어때요? 말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기쁨을 느끼게 하려면 애들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있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도.
딱 3년만 죽어서 살아라. 딱 3년만 죽어서 살아라.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배우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시험 잘 맞추는 기계가 되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배운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든 세종시에서든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공동체의 건강한 시민이 되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 두 줄 나왔네요. 여러분, 정말 제 강의를 전에 들었거나 아니면 올해 이번에 새로 듣더라도 이 두 줄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저는 행복한 도시에서 주민들이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3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늦었어. 근데요, 이 50대가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은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교실을 하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저도 늦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야 돼요. 근데 인생에서 늦은 때는 없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나온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설레겠죠. 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15%만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까요? 저녁에 게임 늦게까지 했어. 아니면 학원 수업을 저녁에 늦게까지 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깨워줬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의 하루가 설레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짜여진 것들이 설레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도 늦은 때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강화도의 꿈틀 인생학교를 만들었더니, 꿈틀 인생학교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었더니 누가 제일 부러워하냐면 여기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이 제일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른용 인생학교는 신안 도초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왜 신안 도초도에다가 만들었냐면 여기가 우리 기숙사가 있는 해변인데요. 제가 신안 군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군수님이 그럼 어른용 인생학교는 우리 군에다 만듭시다 라고 해서 신안군과 제가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어요. 여기는 기숙사죠. 여기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뭐 이런 코스로 최장은 한 3개월이 목표인데 이렇게 어른들이 가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쉬기도 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게 재작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재작년에 한 700명이 18기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활치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5인 미만이 활동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4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4인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놀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시장님 만나뵀는데 시장님께 세종시에도 이런 인생학교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봤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곧 여러분들과 일문일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입니다. 덴마크 행복사회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라고 했더니 덴마크가
참 연구해 볼 만한 나라더라고요. 왜냐면은 애초부터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았어요. 인구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행복 사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뭘까라고 쭉 생각을 해봤더니 한 명의 영웅이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풀뿌리의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개혁되고 혁신되는 게 위로부터 아래로의 모델이 있고 아래로부터 위로 모델이 있을 텐데 덴마크는 아래로부터의 위로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요? 아까 그 교육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인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인간, 남과 협력하는 인간, 이런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 덕분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이거를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죠. 나는 저 정치인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 후원하는 커뮤니티에도 활동하고 그래. 예. 그 사람 페이스북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는 없고 그 정치인을 추앙하는 그런 얘기만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인을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면은 그건 한 50%만 하세요. 나머지 50%는 내가 직접 실천하는 거.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나도 실천하고 싶은데 제도가 개혁돼야지, 정치인들이 바꿔야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제도 만능론자. 아우,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지. 그거 바뀌지 않고서 우리 교육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요, 이것 또한 절묘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나의 실천, 이게 함께 결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대학 입시가 바뀌기 전에도 우리 반을 웰빙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충분하잖아요. 우리 반에는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침묵을 선택한다, 이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원래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줌으로 하니까 약간 실감이 덜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문일답을 할 텐데 제 강의의 이모저모를 제가 오늘 했던 이 가치들을 담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 4개월 전에 제가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못 만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이러저러한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오늘 심화된 얘기들을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일문일답을 하겠지만 이 질문은 미처 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요 이메일로 저한테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꿈틀 인생학교든 선말 인생학교든 제가 하는 덴마크로 가는 프로젝트든 이러저러한 프로젝트에 정기적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소식을 받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 이 이메일로 자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3개 적어주시면 제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 제가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3분 정도 쉬었다 합니까? 네, 그러면 3분 정도 쉬었다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잠시 쉬는 시간 잘 가지셨나요? 네. 자, 우리 오연호 대표님께서 저희 세종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큰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인생은 내내 성장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중심 철학이 마을에도 그리고 시장에도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종, 바로 함께 계신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시민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강하게 믿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이 연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선생님들께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 질문 몇 가지를 던졌습니다. 그중 그 첫 번째, 제가 아까 오연호 대표님을 소개할 때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언론사 대표, 그리고 젠마크 전도사, 교육실천가, 우리 오연호 대표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스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 대표님? 네.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 작가인 것 같아요. 예, 기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음, 한데, 보람을 느끼는 거는 뭔가 쓴다는 것은 내가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쓴다는 것은 나눔 행위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걸 한번 모색해 보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독자들이 반응을 하고 또 이런 강연장에서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회자께서 열거하신 다른 것들 있잖아요. 사업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볼 것인가, 이런 거랑 서로 이게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연호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요즘은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쩌면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대표님께 던지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인데요. 요즘 갈수록 정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한 마을, 동네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족 내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대표님께 묻습니다. 공동체와 이런 갈등은 상반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궁금한데요. 이런 갈등을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네, 어떤 사회든지 갈등은 이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갈등이신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한 갈등인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덴마크가 저런 사회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교실과 가정에서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본다면은 덴마크 교육에서는 말하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듣기라고 하나요? 듣기. 그러니까 말하기 수업을 한 1시간 하면 듣기 수업은 한 10시간 한대요. 그래서 반에서 누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을 마주쳐 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고 그다음에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반응을 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듣는다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할 자세가 돼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듣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다들 또 말하기도 잘한다네요. 왜냐면은 내가 말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 열심히 들어줄 것이다라는 확신. 내가 약간 뾰족한 얘기를 해도 들어줄 거라는 확신. 이게 있으니까 비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듣고 말하기의 그 핵심은 들을 때, 아,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네?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왜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할까? 이걸 역지사지해 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등이 좋은 갈등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서 권력 분점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도 이 공동체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 제기, 문제 제기는 매우 건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력 분점이 안 돼 있고 주인의식이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가 돼버리고 이미 우리는 참여해봤자 별 뭣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이라면 그 속에서는 갈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해결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여러분이 마을 공동체 운동 막 하시잖아요. 활동하면은 우리 동네에 저런 마을 공동체 운동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같이 할 만한 건강한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인재가 하루아침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삶 속에서 이게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동네에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자기 자유만 누리고 역할과 책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은 반드시 나의 역할을 해야 돼. 나의 책임을 해야 돼. 이것들 한번 누려보는 거. 이걸 한번 해보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는 그런 민주 시민들로 꽉 차 있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착한 갈등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선생님들께서 시민분들께서 주신 질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후에는 줌을 통해서 우리 오장 박사님 질문 한번 하시면 또 우리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세 번째 미리 받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놀라운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촛불혁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민주화일 뿐 생활 속의 민주화는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권위적인 회사, 공무원 조직, 학교, 그 외 다양한 곳에서 생활 속의 민주화는 저희가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정치적인 민주화 외에도 학교와 직장에서의 민주화의 정도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대표님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덴마크에 하도 자주 가니까 덴마크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는데 그 중에는 가족도 사귀잖아요. 근데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좋은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을 얘기해 줘서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휴가에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러면 엄마는 동해안으로 가자고 하면서 동해안이 좋은 이유를 얘기해. 아빠는 서해안으로 가자고 하면서 서해안의 좋은 얘기를 얘기해.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취합해 가지고 나는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줘.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지를 주는 거. 이게 권력 분점이잖아요. 그다음에 덴마크에서는 이제 나쁜 부모라는 게 있어요. 나쁜 부모, 좋은 부모 이런 컨셉인데, 나쁜 부모는 자기 아이의 진로를 엄마 아빠가 미리 정해주는 거. 이게 나쁜 부모의 핵심.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거를 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엄마 아빠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가 저렇게 행복 사회가 됐던 것은 이제 몇 세대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 잡는 거예요. 저는 교육이란 무엇일까? 우리 교육가들이 교육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교육은 그 사회의 중심 철학. 아까 제가 덴마크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거라고 했죠. 그 사회의 중심 철학이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좋다, 우리가 해봤더니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음 세대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거를 일상의 문화 속에서 구현하게 하는 거. 이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럼 일상의 문화 속에서 구현하게 하려면은 그냥 배우고 시험 보는 게 그친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겠죠. 배우는 거는 50%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50%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학교에다 맡겨가지고 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와 가정과 마을이, 이 3자가 연합을 해서 이거를 함께 해야만 되죠. 저는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서 덴마크 교육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 오후 3시 이후에 있다고 봐요. 오후 3시 이후에 뭐 하는가? 세종시의 고등학생들은 오후 3시 이후에 뭐 할까요? 정규 수업을 파하고 뭐 할까요? 학원에 가거나 혼자 공부하거나, 그죠? PC방에 가거나 집에 가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덴마크의 아이들은 고3까지도 고등학생의 80%가 뭐를 하냐면 일터로 나갑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삶의 체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노동자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자유학기가 뭐예요? 직업체험도 조금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식적으로 노동자가 되어서 벽돌공도 해보고,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스시집에서도 근무해보고 병원에서도 근무해보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들과 경제활동 인구가 돼서 직접 살아보는 거. 사회가 교과서가 되는 거. 그 속에서 내가 실천해보는 거. 근데 우리는 실천을 계속 유예하잖아요. 옆 나라 핀란드는 교육부 장관이 취임할 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총리는 34살이었어요. 대한민국의 32살, 34살이 총리하고 교육부 장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 이게 안 될까? 중고등학교를 그냥 공부의 기간이고 내 삶의 기간이 아니에요.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취업 준비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학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뼈아픈 거, 우리가 지금 마을 공동체 이거 하잖아요. 아까 시장님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가장 뼈아픈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 같은 세대가 저는 이제 83학번 세대인데 70년대, 80년대에 농촌 공동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지게지는 사진도 막 보여드렸잖아요. 농촌 공동체가 뭔 줄 알아? 농촌 공동체에서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이 행복해야 됐어. 왜? 같이 모내기 해야 되니까. 우리 집 모내기 하려면 옆집에서 막 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내기 하러 온 사람이 비실비실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내기 하러 온 사람이 찡찡해 있어. 그럼 모내기가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신경 썼던 게 그 시골 공동체죠. 근데 그때 산업화와 경제화 과정에서 그 시골 출신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대도시로 왔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대도시로 갔는가? 이 시골의 공동체 문화가 좋으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도시에도 이전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과연 도시로 갔는지, 아니면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우리 집이라도 가난을 면하자 이 생각으로 왔는지.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것이 중심 철학이냐. 만약에 그때 우리 세대가 서울로, 도시로 갔을 때 그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으면 지금에서야 마을 공동체 운동 이거 안 하죠. 그게 끊임없이 계속 갔겠죠. 저는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랑 똑같이 도시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고 했는데 그 중심 철학을 계속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지금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중심 철학이 돼야 될 것이며, 교육은 그 중심 철학을 이어주는 것인데, 다음 세대에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가슴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튜브 창이랑 그다음에 줌 창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신세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느낌이 다른데요. 덴마크에서 행복해 보이기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제도만 가져오셨지 않고 홈틀리 학교는 우리만의 행복에 대한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신세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학교 운영 후 우리식으로 개선하신 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그 2013년에 덴마크를 처음 가본 후에 지금까지 무려 23번이나 갔어요. 근데 23번이나 간 이유가, 이게 덴마크 거다라고 하면은 23번 안 갔을 것 같아요. 딱 가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거 우리 거네, 내 것이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헌법 10조를 강조한 거예요. 그 헌법 10조가 덴마크가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헌법 10조를 대한민국의 헌법 10조를 덴마크가 잘 구현했기 때문에 덴마크가 행복사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공교로운 얘기지만,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시골 고향을 간 것도 23번이더라고요. 우리 시골 고향에서 제가 그 농촌 공동체에서 좋았다라고 생각한 그 무엇, 그것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청년들, 유학 가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덴마크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게 뭐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종시가 덴마크 코펜하겐보다 더 좋은 건 뭘까? 세종시가. 분명한 거 있죠. 해가 매일 뜬다는 거. 예? 덴마크는 해 뜨는 날이, 해가 쨍쨍 이렇게 뜨는 날이 1년에 52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어요. 우리는 등산한다는 거, 등산. 덴마크는 제일 높은 산이 172m밖에 안 돼요. 곳곳에 산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인구 엄청나요. 또 인터넷 스피드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덴마크에 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또 뭐가 좋냐 그랬더니 딱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들의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그러더니 옆 학생이 그러는 거야.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우리를 눈치 보게 하고 있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사회적 눈치를 보게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물어요. 그럼 당신은 23번이나 갔으면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덴마크에서 태어나고 싶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냐? 제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한국이죠. 네, 절대적으로 한국. 자, 제가 덴마크에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좋은데 이미 상당히 완성된 사회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죠. 어쩌면 덴마크의 청년들은 이 복잡한 대한민국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한민국을, 아직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 세대가 할 게 있어 지금 막.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가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한반도라는 교과서 어때요 지금? 한반도라는 교과서? 분단도 막 되고? 교과서가 이렇게 풍성하니 우리는 전쟁 노이로즈도 막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지금 배우는 학생 중에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회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회학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를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꿈틀리 인생학교에서 무엇을 차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핵심,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자. 우리 인정하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근데 이 한계를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어버리자. 제가 그 농담으로 애들한테,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가 막 화려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기숙사도 막, 교실도 옛날에 폐교를 리모델링 한 거여서 공간, 좋은 공간도 없어요. 세종시의 이 모습은 걔네들로서는 진짜 천국이죠. 허름한 폐교를 리모델링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졸업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애들아, 이 허름한 데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니들 기수로 끝냈으면 어떻겠니? 앞으로 받는 기수들은 좀 막 세종시처럼 이렇게 번듯한 데서 할까? 그랬더니 전원이 반대하더군요. 안 됩니다. 다음 기수도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1년 살아남으면요, 전 세계에 어디서든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길러갑니다. 이게 뭐예요? 한계를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그 힘.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는데 이거를 신세 한탄으로 멈추지 않고 도전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원망했어요. 아니, 다른 엄마 아빠들은 막 대학교도 나오고 의사,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네. 돈도 없네. 딴 집 자식들은 막 하숙 딱 해주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돈이 없어가지고 나 자취시킬까? 연탄불 꺼질까 말까 걱정하고 그러느라 공부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연탄불 갈고 스스로 김치찌개 해먹고 이게 삶을 위한 수업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덕분에 제가 오마이뉴스 같은 거 창간할 생각을 해보고 꿈틀 인생학교 같은 거 만들 거 해보고 그 자기 주도성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내가 우리 아빠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내가 장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이미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꿈틀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늘 해줍니다. 또 강연 가서 일반 학교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해줘요. 나의 한계를
나의 장점. 근데 우리 세종시의 학생들 중에 우리 부모가 지나치게 풍족했어. 우리 부모가 지나치게 나를 보살펴줘. 이것도 본인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용돈 50만 원 주지 마. 20만 원만 줘.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뭔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요, 세종시에서라도 중고등학생이 아침에 일어나는 인구를 좀 높입시다.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된다면 세종시의 90%의 중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안 깨워도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저희 줌을 통해서 이승현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생활력도 중요하지만 금융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덴마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이 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막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독립. 이 행복 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공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18세가 되면 부모 집을 떠나요. 대체로. 근데 그냥 떠날 수는 없잖아요. 독립하려면 독립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려면 독립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독립 자금을. 부모로부터 빨리 떠나라고 독립 자금을 지원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지만, 무료지만 플러스로 모든 대학생에게 월급을 120만 원씩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독립하라고. 부모한테 얹혀 살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12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안 되거든요. 생활이. 원룸 정도 얻을 수 있지, 옷 사고 책 사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르면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 행복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도적으로 이걸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따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엄마 아빠가 안 시켜줘도 얘들이 18살이 되면 내가 독립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 관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현장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보수 언론들이 한때 우리나라 복지사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북유럽이나 이런 데를 막 언급하면서 복지병, 일은 안 하고 실업 자금만 막 타고 이런 복지병의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사회는 없죠. 그래서 그런 복지병에 걸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대다수는 그 복지병에 안 걸려. 왜 그럴까요? 유치원 때부터 공짜가 없어. 점심을 먹으면 서너 살짜리 유치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냅킨 놓고 포크 놓고 질질 흘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인간이다, 이 느낌을 받는, 이게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잖아요. 나도 쓸모 있는 인간이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엄마 아빠가 모든 거,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나는 그냥 살기만 하면 돼. 내 역할이 없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가 얘 역할은 뭐냐, 역할을 중요해요. 역할을 하게 해야 되죠. 네. 만약에 금융 수업 시킨다고 엄마 아빠가 100만 원 주면서 야, 너 중학교 때부터
주식 수업 해야 돼. 주식 알아야 돼. 한번 네가 해봐봐. 그렇게는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엄마 아빠가 일일이 챙겨줘.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 그럼 이게 무엇을 위한 주식 수업입니까? 자유와 나의 역할의 절묘한 균형. 제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네, 구독하세요. 제일 많이 본 컨텐츠가 부모의 두 가지 역할이에요. 지금 6만 명 이상이 보기 부모의 두 가지 역할. 그 부모의 두 가지 역할이 뭐예요? 하나는 안아주고 끊임없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럽니까? 우리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아줘. 이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거 엄마의 눈높이에 맞으면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놓아주기.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수준으로 놓아주기.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맞는 놓아주기. 이 두 가지의 절묘한 균형이 필요해요. 제가 이걸 놀렸더니 제가 아는 광주에 한 분이 자기 딸을 20살에 독립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자기 가정에서 아예 독립 선언식을 했어요. 광주에서 서울로 독립시켰는데 독립자금, 친척들이 모아준 독립자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20살 딸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까요? 월세도 없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제 유튜브에 그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20살 딸의 독립. 아빠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50세가 되었어도 자식한테 매달려서 내 인생을 저당 잡혀 살아야 될 것인가? 난 돈도 없는데. 그럼 물려줄 게 뭘까? 돈을 유산으로 못 물려준다면 나는 독립심,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이 힘을 길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6살 때부터 자녀들이랑 얘기를 했대요. 니들은 20살 되면 독립한다. 그래서 중학생 때 여행을 같이 하면서 독립훈련도 막 하고 이랬대요. 저는 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것을 물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하는 것. 자, 또 다음 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까 대표님 답변 마무리해 주실 때 어느 선생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덴마크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그것은 어려우니 우리 세종시가 변해야겠네요. 아마 세종시가 변하기 위해선 저희 여기 계신 우리 분들 먼저 행복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연수를 준비해 주신 행복교육지원센터 오경택 장학사님께서 우리 오연우 대표님께 직접 질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오경택 장학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혜숲에서 뵈면 더 좋았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교육청 직원이고 시청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세종 시민이고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나은 사회를 살았으면 좋겠고, 그 밑거름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솔직히 학부모로서 미래 사회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미래 사회의 불안은 직업에 대한 불안인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독일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특히 노동자의 인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노동이사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뭐 중대재해 처벌법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인간으로서
친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뭐 경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이 노동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덴마크는 또 어떤가요? 덴마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택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또 사회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회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나요? 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제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책에서 인터뷰했던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사회가 행복 사회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여기에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왜 그러면 이게 보장해 주는가? 무엇이 그걸 보장해 주는가? 이게 사회 복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교육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교육비가. 의료비도 한 푼도 안 들어. 그 다음에 집 사는데 크게 들지 않아. 그리고 실직을 하면은 실업기금을 충분히 줘. 자, 이런 복지가 나를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세금은 누가 냅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내는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더 내고. 자, 이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세금 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동시에 이렇게 관철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그랬죠. 노동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막 직접 선거로 우리 동네, 우리 이 세종시의 대표를 뽑잖아요. 그게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300인인가 400인 이상 되면은 4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평 직원 중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 뽑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대표가 회사 이사회의 정식 이사회 멤버가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게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애초에 그 갈등 키워드로 질문이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노동자도 나도 주인이다. 우리도 경영에 참여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미리 알아. 그래서요, 갈등 요소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아까 얘기한 권력 분점, 나도 주인이다. 이런 것들이 노동계에서도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교육이 중요한 게 그런 노동자, 그런 사장, 그런 종업원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거죠.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사회 교육, 이 3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 회사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사회에 나갔더니, 회사에 나갔더니 이거 다르네? 이게 아니고, 행복사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도 통하는, 행복사회는 교실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는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게 행복사회죠.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배움의 장소가 학교가 아닌 마을과 가정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바로 마을교육 공동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강연과 그리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기 우리 모임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길 헤쳐오시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오연호 대표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월 8일 저희는 6월 8일 오후 5시 이양근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우리도 꿈꿀 수 있을까 강연을 두 번째 만남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오연호 대표님 정말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마을 선생님들, 시민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